지난주에 앞부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론인데 사회이론이고 역사이론인데 막스가 사회와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걸 설명했다 그랬죠. 설명한 이론인데 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막스는 이 이론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이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죠. 운동.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는 이론이면서 운동의 이념인 거예요. 어떤 운동이요? 공산주의 운동의 이념이에요. 공산주의란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화하는 그런 제도를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막스 이전에도 공산주의자가 있었죠. 하지만 막스는 그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적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역사 발전 법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운동의 이 이론은 매우 과학적이다. 막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매우 과학적이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과학 철학이다. 과학적 철학이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은 원래 자연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건데 이 사회과학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사람들이 사회 현상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이론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죠. 하지만 경제를 넘어서 정치 문화로 가면요,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인문과학은 더하죠. 인문과학, 역사는 인문과학에 속하는데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지만은 막스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한 거는 매우 과학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막스의 모든 주장은 한마디로 이 유물론 철학, 막스가 말하는 유물론 철학에 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철학 안에 경제이론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막스의 이러한 이론은 한마디로 철학으로 유물론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경제학과 정치학과 또 역사에 대한 연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철학은 뭐 과학적 철학이다 혹은 또 역사 철학이다 그런 말도 해요. 역사 철학,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철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역사 철학이다. 그 대체 그 내용이 뭐냐? 자, 유물론이라고 할 때 이거 영어로 이제 materialis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물질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물질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발전한다 라는 주장이 바로 유물론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때 물질이라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 그러면 돈. 근데 막스가 말한 유물론 철학의 물질은 그냥 돈이 아니고요. 그 물질이 뭐냐? 인간의 관념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물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란 거는요, 형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이죠. 그죠? 산, 뭐 건물, 그죠? 이런 거 다 물질이죠. 뭐 공장, 기계 이런 것도 다 물질이죠. 그런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형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물질이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도 물질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산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인간관계, 그걸 생산관계라 그러거든요. 생산관계도 막스는 그거는 관념이 아니고 뭐다? 물질로 봐요. 근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인간과 인간의 생산관계란 거는 그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네트워킹 같은 거예요. 네트워킹.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유물론 철학에서 물질이란 말을 막스가 사용할 때 그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 이것도 물질이고, 생산관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물질이고, 생산기구, 뭐 기계를 포함한 생산능력, 이런 것도 다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능력, 생산력, 생산력이라고 말하면 이거 사실 추상적인 개념에 더 가깝죠. 생산력. 하지만 막스는 생산력, 생산관계 이런 말을 쓸 때 이게 다 뭐다? 물질로 봐요. 물질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은 뭐냐면 인간의 관념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제도, 생산관계, 뭐 기계, 심지어 생산력, 생산능력이죠. 생산력.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과학기술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과학기술. 그것도 생산력이니까 그것도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역사 발전을 주도하고 이 물질이 인간의 관념도 주도한다. 뭐 결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막스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문단. 막스는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관념론이라 불러요. 그 아이디얼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념론과 유물론은 정반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막스가 유물론을 주장했다는 말은 막스가 관념론을 완전히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관념론은 누가 주장했냐? 헤겔이 주장해요. 헤겔. 독일 철학자 헤겔. 그러니까 막스 이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헤겔은 관념론 철학자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헤겔 이전에 칸트도 있었고, 그죠? 다 일종의 관념론 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한 거죠. 그래서 헤겔의 정도에 도달하면은 헤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역사란 거는 절대 정신이라 그래요. 절대 정신. 절대 정신이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간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 정신. 이 절대 정신이란 말을 헤겔이 쓰면서 인류의 역사는 절대 정신이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이 절대 정신이 이끌어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추진해가는 추동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란 거예요. 그럼 이 절대정신이 뭐냐? 어떤 사람은 절대정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헤겔이 하나님을 절대정신이라고 부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헤겔은 뭐 이거를 절대정신이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신하는 단어로 쓴 건 아니에요. 뭐 헤겔이 그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죠? 근데 헤겔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정신이 인류 역사를 추진해가는 추동력이 갖고 있는 주체다 이렇게 주체.
이게 이제 관념론 철학이라는 거야. 왜? 정신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은 뭐냐? 근데 헤겔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뭐 자세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막 설명을 잘 하지도 않았고, 하긴 하는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대체 절대 정신이라는 게 뭘 말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시대, 각각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이 있다 이거죠. 우리 영어로는 스피릿인데 정신이, 독일어는 가이스트라 그래. 가이스트. 그래서 어떤 그 시대를 주도해가는 정신인데, 그건 물론 인간의 정신인데, 인간 정신이란 게 각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각 개인이.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 이념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 갖고 있는데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다 뭐 집합해놨다 그럴까요? 모아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절대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모든 개인들이 사실상 공유하는 어떤 정신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절대 정신이 자유의 정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그러니까 헤겔이 살던 그 당시의 독일의 상황은 18세기 뭐 독일, 또 그 이전에 유럽의 상황, 역사를 헤겔도 이렇게 쭉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관찰해 봤더니, 이 역사의 발전,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시대가 도래할 때에 이런 변화는 결국 인간의 정신, 인간의 어떤 사상,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헤겔의 말이 상당 부분 맞아요.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인간의 정신이 아니면 물질이냐, 이걸 따지면서 유물론은 물질이다 말한 거고 관념론은 정신이다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은요 사실 이 관념론에 더 가깝죠. 왜? 뭐 헤겔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그죠? 그거는 물질보다는 더 우리에게 뭐랄까 이해하기 쉽고,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하나님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피릿이고 영이시고, 영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이라는 단어로 옮긴다면 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그나마 가깝죠. 정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를 절대정신, 그러니까 절대정신은 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합해놓은 것도 사실은 아니라 그래요. 그걸 초과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 가치의 어떤 총합인데, 이게 역사를 쫙 끌고 갔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앞으로도 이 정신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이 인간의 정신 관념, 이것이 중요하다, 헤겔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막스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정신이 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끌어가냐?
막스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에너지가 인간의 관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 온다. 자, 그 노트 좀 보여주세요. 막스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인간의 관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물질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이 생산을 위해 맺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이에요. 두 가지.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발전이 역사를 추진해가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력이란 말이 나왔고, 생산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산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용관계 같은 게 생산관계에 해당하죠, 오늘날에는. 근데 노예시대는 어때요? 노예시대는 노예제도 자체가 뭐야? 일종의 생산관계죠. 노예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한테 야, 너 이 일해. 여기 가서 이거 만들어. 혹은 땅 갈어. 이렇게 시켜서 노예제 사회에서는 이 작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노예제도가 생산관계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중세는 어때요? 중세 때는 영주와 농노라 그러죠. 농노는 영주의 땅을 이제 경작해서 반은 영주 주고 반은 자기가 갖는 건데, 그런 농노와 영주의 관계도 뭐예요? 생산 관계죠. 오늘날에는 막스는 뭐라 그래? 그런 거 다 없어졌고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 그러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고용 관계, 그죠? 고용을 관계 통해서 월급 주고 너 여기 와서 이거 좀 일해 라고 하는 게, 그게 생산 관계란 거예요. 이 생산 관계가 있는데 그 시대마다 독특한 생산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생산 관계에 걸맞는 생산력이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 생산 관계인데, 노예를 데려다가 일시켜서 뭐 생산한 그런 생산 관계인데, 생산력은 오늘날 최첨단 이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짝이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고 있어서 이 노예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물론 상품 생산을 막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그걸 사요? 누가? 노예가 그 물건을 구입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생산 양식이라 그래요. 생산 양식. 생산 양식.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합한 게 생산 양식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물질의 핵심이에요. 물질의 핵심. 유물론 철학, 막스주의 유물론 철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생산력이에요. 생산력. 생산 양식이에요. 생산 양식인데, 이 생산 양식이란 거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생산 양식을 인류가 쭉 경험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뭐라 하냐면은 원시 공산제 생산 양식, 그렇게 말해요. 공산제, 원시 공산제 생산 양식.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생산 양식,
중세 농노제 생산 양식, 근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렇게 말해요. 생산 양식. 그래서 생산 양식이란 거는 고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생산 양식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야.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 그 다음 뭐야? 중세 봉건제. 중세 봉건제. 그 다음 뭐야? 근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야? 자기 말로는 그 다음에 현대 사회주의, 미래 공산주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산 양식이 쭉 변화하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이 생산 양식이란 뭐냐?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합이다. 합이다. 조합이다. 그래서 각 시대에는 각 생산 양식, 각 시대의 생산 양식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생산력과 또 그 생산력에 걸맞는 생산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경제활동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산력이라는 게 정체에 있지 않아요. 이 생산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발전해. 계속 발전해.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산력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고대 시대는 어땠느냐? 그럴 시대도 그래요. 처음에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는요, 무슨 산업이란 게 없어요. 그때는 채집. 뭐야 가서 뭐 사과를 따고 뭐 밤을 줍고 그러는 게 쉽게 말하면 생산 활동인 셈이에요. 채집과 수렵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토끼 잡고 뭐 이런 거, 사슴 잡고 그 먹고 사는 거야. 채집과 수렵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채집과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농사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좋은 땅에 정착하고 그 좋은 땅에서 채집하는 게 아니라 뭘 심어가지고 그 농사지어서 열매를 추수해서 먹고 사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그런 게 다 뭐냐? 생산력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류가 막 대규모로 논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 벼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씨를 이렇게 벗겨서 먹으니까 쌀이 맛있구나. 근데 이 벼는 어디서 자라나?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자래. 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벽씨가 고기 떨어지면은, 물 있는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싹이 터서 벼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거를 우리가 다 비벼서 먹을 게 아니라 일부는 비벼서 먹고 저거를 땅에 심으면 저게 또 싹이 나서 쌀이 맺어지네? 내가 한번 심어볼까? 그런 거야. 심어보니까 어떻게 돼? 얼마 안 가니까 싹이 나고 좀 더 기다리니까 열매가 맺힌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이 씨를 많이 심어야겠다. 그럼 많이 거둘 거 아니야. 그거 막 심는 거야. 그때부터 논농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다 그래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고대 문명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대규모로 하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규모로 하면. 그죠? 그래서 이걸 대규모로 이 밀농사를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면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죠. 이집트. 왜 이집트에서 대규모 밀농사를 했나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 나일강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는데요. 홍수가 나면은 저 상류에서 그 밀려 나온 그 흙 있죠, 흙. 흙을
여기 잔뜩 쌓아놓고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 퇴적층에서 농사를 지면은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감의 봄나무로 매년 넓은 땅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처음에는 이건 네 땅 내 땅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왜 그 기하학이라 그러죠. 면적 계산하고 뭐 이렇게 사각형 땅 그거 가지고 이게 90도 90도 내각은 90도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거 왜 이런 수학 공식들이 만들어지냐면요, 이게 다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측량술이 일찍부터 발전한 거예요. 나일강 이집트에서. 왜? 아니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요, 어디부터 내 땅인지 어디부터 네 땅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에 네 땅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너에게 몇 제곱미터의 땅을 내가 금을 거서 너 갖고 너도 그 다음 사람 갖고 이렇게 해서 금을 딱딱딱딱 거주는 거죠. 거기다가 밀농사 해가지고 각자 또 하는데, 근데 그런 시절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밀 수확의 양이 많아져서 모든 인간이 먹고도 남는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다 없어져 버리면요, 생산력이 아직 덜 발달된 건데, 생산력이 더 발전해서 이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요, 잉여 곡식, 잉여 식량이 나와요. 그러면 잉여 식량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그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집트 같은 곳이 대규모 농사 져가지고 잉여 식량이 남으니까 그 고대 국가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잉여 식량 때문에. 막스의 설명입니다. 잉여 식량 때문에 잉여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고, 잉여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식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권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대 국가의 권력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요, 생산 양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로 가는 거고, 고대 노예제 사회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생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생산 관계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인구도 감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산 관계가 무너지고, 기존의 생산 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 영주와 농노의 생산 관계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또 간다는 거예요. 한동안 가는데 어느 단계로 가면은 생산력이 또 너무 발전해서 이 중세 봉건제가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 생산력을.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관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생산 관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봉건제 생산 양식에서 근대 자본제 방식 생산 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막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 경제 이론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사라는 게 있어요. 경제사, 경제 역사. 인간의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 경제사라 그래요. 이걸 누가 시작했냐? 막스가 시작했어요. 경제사 연구를.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 경제사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주로 일본에서 많이 나온 책이었는데,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좌파들이 많거든요. 막수주의자들이. 걔네들이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이 경제사 공부를 하면요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냥 생략하는데, 경제사라는 분야가 있고, 경제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 고대 노예제, 아니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 다음에 현세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이게 역사가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요? 설명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생산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죠.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관계로는 그 조합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기존의 생산 관계가 파괴돼요. 무너지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새로운 생산 관계가 등장하면 그건 뭐다?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한 단계 인류가 발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인류 역사 단계의 이행이라 그래. 이행. 각각의 역사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물론 철학에서는 사실은 철학이지만 이게 경제 이론을 근거로 한 철학입니다. 유물론 철학에서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답은 뭐예요? 생산 양식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산 양식인데, 생산 양식은 뭐다?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가 생산 양식인데, 거기서 가장 에너지가 있는 섹터는 어디냐면 생산력이에요. 생산력은 에너지예요.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한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의 주장입니다. 그게 뭐야?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앞으로 발전하고, 한 가지 종류의 생산 양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인류는 생산 양식의 단계를 이행해 왔는데, 지금 자본주의까지 이행해서 왔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생산력이.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첨단 기계 이런 것이 막 개발돼서, 그 시대에도 막스 시대에도 생산력이 막 발전하는 게 눈으로 보였다고요. 그 막스가 그걸 보고, 그렇다면은 자본주의도 역시 이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기존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와 노동자들 사이의 생산관계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생산 양식은 뭐냐?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면. 그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렇게 임금 주고 고용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산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산관계가 유지되냐?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 공장 다 운영하고 하는데, 모든 인민들은,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자본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노동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 소련, 중국, 예? 북한, 뭐 어디든지 사회주의 국가 보세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훨씬 더 착취 많이 당했다고. 누구한테? 국가한테. 국가가 뭐예요?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국가의 피고용인이 된 거예요. 국가의 피고용인. 근데 국가는요, 일개 자본가가 갖고 있는 파워를
훨씬 상회하는 무시무시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가의 마음 안 들면 노동자들이 뭐 파업도 하고 뭐 노동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사회주의가 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예? 국가 상대로 무시무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 상대로 예? 파업할 수 있어요? 노동운동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임금 올려달라고 떼쓸 수 있어요? 전부 다 집단 수용소 가려고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스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냐면 막스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이상주의가 일종의 뭐예요? 관념론이에요. 아까 관념론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스는 자기는 머티리얼리즘이다. 예? 나는 유물론이다. 유물론 철학이다. 주장했지만 막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막스도 공중에 붕 떠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죠.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막스가 사실 죽지 않고 뭐 한 200년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막스가 이 소련에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게 네가 꿈꾸던 세상인지 스탈린 밑에서 예? 막스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그래서 유물론 철학을 설명할 때 이 생산 양식, 생산력, 생산 관계를 설명 안 하면은 여러분이 유물론 철학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생산 양식을 물질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 이 생산 양식,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포함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하부 구조라 불러요. 하부 구조. 영어로 서브스트럭처. 이걸 왜 하부 구조라 부르냐면 이것이 사회의 기초란 거예요. 사회의 기초, 파운데이션. 그런 의미에서 하부 구조입니다. 서브스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서브란 말은 아래란 뜻이잖아요. 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이 생산 양식, 즉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로 구성된 이 생산 양식이 그 사회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부의 반대말은 상부잖아요. 상부. 여기 뭐가 있냐면 상부 구조가 있대요. 상부 구조. 상부 구조는 영어로 슈퍼스트럭처예요. 슈퍼가 위에 있다 그런 거예요. 슈퍼스트럭처. 그럼 상부 구조, 하부 구조 할 때 상부 구조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물질, 이 하부가 생산 양식이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게 상부 구조예요. 즉 뭐예요? 인간의 정신, 이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종교 같은 거, 종교. 종교는 상부 구조죠. 종교는 하부 구조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생산과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상부 구조에 뭐가 되겠어? 써볼까요? 여기 종교. 또 뭐 있어요? 철학. 이런 거 다 상부 구조예요. 왜? 철학은 왜? 관념이잖아요. 관념. 철학이 뭐 생산 양식 이런 거 관련 별로 없죠. 그죠? 또 예술. 네. 각종 예술. 예술. 뭐 그림이 됐든지 소설이 됐든지 예?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문학. 그죠? 문학. 음악. 예? 이런 게 예술이 다 뭐예요? 이거 상부 구조.
이 상부구조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상부구조라는 거예요. 상부구조. 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뭐 교육, 교육 같은 거 다 상부구조. 이 인간을 정신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쳐?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 가르치고 글 쓰는 거, 읽는 법, 그죠? 의사소통하는 법 이런 거 다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 예술, 교육 여기에 또 뭐 언론 이런 거. 물론 이제 언론도 이제 회사니까 회사 뭐 신문 찍어서 팔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생산 활동과 좀 관련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뭐야? 인간의 정신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겠어요? 종교, 철학, 또 문화 전반. 문화는 다 이거 뭐야? 이거 상부구조, 상부구조. 그래서 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이야.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 말은 뭐냐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교, 철학, 예술, 교육, 언론, 문화 등등이 생산 양식과 생산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즉 이 말은 관념론을 비판한 거예요. 비판한 거. 관념론은 뭐야? 상부 구조.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그게 관념론이죠. 유물론은 뭐야? 아니다. 그 뒤집어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이끌어 간다. 그게 유물론인 거야.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생산 양식, 뭐 이렇게 생산력, 생산가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그냥 하부 구조 그러면 돼. 하부 구조, 하부 구조. 하부 구조가 뭐야? 물질이에요, 물질. 하부 구조가 물질이고 상부 구조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관념론은 뭐예요? 정신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 이끌어간다. 물질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이제 막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그 뭡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됐잖아요.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태리, 오늘날의 이태리,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피렌체라는 도시는 그 시대 어떤 도시냐면요. 상인들의 도시예요. 상인. 그러니까 중세가 망하고 중세가 끝나고 근세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누가 그 변화를 주도하냐면 상인 계층이 주도하는 겁니다. 상인. 그러니까 상업이 아주 발전해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해요. 은행을 만들고 막 피렌체 은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생기고 부를 축적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렌체에 이 상인들이 뭘 하냐면요. 예술을 장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빈치 또 누굽니까?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이태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술이. 그러니까 조각, 회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조각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왜 가능했냐? 그 시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그 이태리 소도시들에서 이런 상인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그 생산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니까 그 결과로 이러한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나와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조각상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의 그 영화, 유튜브도 상부 구조죠. 그렇게 보면 영화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이게 과학기술의 발명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의 발명은 다 뭐야? 생산력이고 생산력.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인터넷망을 깔고 여기에다가 컴퓨터에 윈도우 깔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막 앱 얹어가지고 돌리면서 유튜브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지금 수업도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상부 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뭐다? 하부 구조다 이거야. 하부 구조. 뭐야? 생산력,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 그게 유물론이에요. 간단하죠.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유물론이 정말 영구불면의 진리고 이게 무슨 과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위로의 동사님, 신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이 머리 아팠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유물론 철학, 관련론 철학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이라는 게 철학 책을 읽으면 머리 아파요. 저도 머리 아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니까 재밌는 거고 사실 철학자들의 이게 뭐 책 헤겔이나 막스의 책 자체는 좀 복잡하죠. 여하튼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상부 구조는 그러면 완전히 뭐 하부 구조의 지배를 받는 거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거를 결정론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디터미니즘, 결정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러면은 상부 구조는 핫빠지고 하부 구조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활동이란 거는 아무런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스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인데 저희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 어떤 면에서 일리 있죠. 일리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진리고 항상 저게 들어맞는 맞는 말이냐?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는요. 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시절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영향을 주고 하는 이 역할이 크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고 봐요. 70년대. 그러니까 61년도죠. 61년도에 이제 5.16 혁명 성공하고 60년대 10년, 그 다음에 70년대 10년, 20년이죠 거의. 박 대통령이 79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앞뒤로 자르면 18년이에요. 18년. 근데 그 18년 동안에 한국이 발전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발전했죠? 왜? 한국은 한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신념이고 정신이에요. 잘 살아보자. 그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초가집 짓고 살던 이 나라 민족들이 초가집 다 없애고 기와집 혹은 최소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게 생산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생산력. 그럼 생산력 뭐 그전에는 그 생산력이 안 됐어요? 기와장 슬레이트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끌어가는 건데,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필리핀은 그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박정희 대통령 혁명 초기에 60년대. 필리핀은 왜? 미국이 식민지였고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필리핀이 아주 경제가 좋았잖아요. 근데 왜 필리핀은 78년이 되면요, 우리보다 한참 저 밑에 못 사는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막 발전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치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미 그때. 왜 그게 가능했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죠? 대통령 하고 박정희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안 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안 된 이유는요, 박정희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마르코스는요, 경제 개발에서 지가 다 부정부패해서 지가 다 처먹고 끝난 거예요. 필리핀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마르코스가 아니고 박정희가 필리핀 대통령이었으면요,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됐을 거예요. 우리는 필리핀처럼 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경제 개발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내가 뭐 해쳐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갖고 있던 재산이 뭐가 있어요? 비자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없어요, 돈. 박근혜 아버지 죽고 나서 생계가 막연했다고요. 그 주변에서 도와줘서 먹고 산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 돌아가실 때 총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처음에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봤는데 대통령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이 양반들이. 급하니까 막 응급처치하고 이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의사가 쓴 글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 허리띠를 메고 있는 어떤 남자가, 근데 허리띠를 봤더니 허리띠가 다 헤어져 있더래요. 가죽 허리띠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허리띠 하나도 새 거 안 메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서 이걸 보니까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화장실, 그 청와대 수세식 화장실 양변기가 있는데 그 양변기 안에 벽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탱크 안에. 왜? 물 절약한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대통령이. 마르코스 어떻게 했어요? 그 이멜다, 그 떼지 같은 이멜다, 신발을, 구두를 어마어마하게 사서 모아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그 도망가는데 신발을 다 못 가져가가지고 폭도들이 대통령궁 쳐들어가니까 이멜다 신발장이 오니까 온갖 세세계의 고급스러운 여자 구두가 막 수백 켤레가 있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거고, 자기는 일전 한 푼도 경제 개발하고 이래서 먹은 돈이 없어요. 사용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단계 가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 경제를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왜? 대통령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독재한 것도 맞아요. 독재한 건 맞다고요. 독재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독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독재를 해서 그 사람이 해먹은 게 일전 한 푼도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세상에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냐고요. 마르코스 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정부 주도형 경제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부 주도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이면요, 야 누구 저거 돈 좀 빌려줘, 그게 되는 시스템인데 민간 주도로 가고 나서부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살린 거죠, 사실은. 왜? 박정희 죽고 정부 주도형으로 갔어 봐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는데 그 뒤에 계속 정부 주도형 갔으면요, 시진핑 같이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처럼. 우리나라도. 왜 중국이 저렇게 경제 개발했는데 결국 저렇게 망해요? 민간 주도형으로 안 하고 정부 주도형, 즉 공산당 주도형으로 끝까지 해먹겠다 그러니까 저 망한 거예요. 시장 법칙대로 경제가 돌아가게 하면요 안 망했어요. 근데 개입하잖아요, 공산당이. 개입한 정도가 아니죠. 주무르는 거죠. 왜? 해먹으려고 다 해쳐먹은 거예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놈이요, 중국에는 수만 명 있다고 해서 보여요. 수만 명. 다 해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망한 겁니다. 중국. 안 돼요, 절대. 사회주의 시장 경제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못 살던 후진국이 선진국의 이 위치로 쫙 치고 올라간 나라가요,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지금 대만이 조금 치고 올라오려 그러는데, 예, 없어요. 대한민국 말고. 대만도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저러니까 올라오는 거지. 미국이 TSMC 반도체 아니면 지네들이 무슨 수로 올라와요? 대만이. 거기 뭐가 있어요, 산업이. TSMC 빼고 나면 없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8년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 속에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이 쫙 올라와요. 또 예를 하나 들까요? 포항제철.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저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런 공업국가, 산업국가로 우리나라가 발전 못했죠. 그런데 이거를 해낸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해안을 가지고 포항제철 만들어야 된다, 박대준한테. 그 포항 영일만 모래사장에다가 공장 지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하부구조가 만든 거예요, 상부구조가 만든 거예요? 물어봅시다. 포항제철은 하부구조가 만들어서 생겼어요, 아니면 상부구조가 만드는 거예요? 상부구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의 신령과 정신이에요. 만들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시대 이렇게 보면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이끌어간 거예요. 하부구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생산력? 에? 뭐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 가발 만들어서 저기 길거리에서 머리카락 삽니다 그래갖고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 만들어서 팔아서, 에? 달러 벌어가지고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이 있어. 뭐가 있어요? 농업국가. 난 농업국가. 이 농업국가를 단번에 18년 만에 이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놓고 산업을 발전시켜 놨는데 이게 상부구조 없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박정희 없었도 됐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희 아니고 누가 그래? 김대중? 김영삼? 누가 합니까? 그 인간들이? 비전도 없고 정신도 없는 것들이. 안 돼요.
김대중과 김영삼의 후예들이 하는 짓거리도 보세요. 가관이죠. 다 헤쳐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안 통해요. 하부구조가 무슨 상부구조 만들었어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 만들어냈지. 대한민국 경제 누가 살렸습니까? 예? 그래갖고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그 생산 력 확 발전하고 생산관계 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농촌에서 인구 이동이 도시로 이제 많이 왔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70년대거든요.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서울에도 빈민촌들이 있었다고요. 달동네. 대표적인 게 봉천동, 그죠? 흑석동 뭐 이런 데죠. 달동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생산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농촌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서울로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서울 도시에 공장이 생겼어요. 공장에 가면 일을 할 수 있고 이 취직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어봐야 그 밥 먹는 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시골에서 그 저기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 애들은 중학교도 졸업 안 하고서 다 서울로 그때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10대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 그래서 구로공단 이런 게 막 생기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에 어려운 시절이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고 다 임금도 많이 못 받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에 참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그때 가서 다 대학생 때 가서 봤지만 어렵죠. 그 시대 노동운동 이런 거 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역사를 쭉 우리나라가 발전한 걸 보면은 그 시대에 그래도 어렵게 산업활동하면서 경제활동한 그 세대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회 모든 인프라가 지금 다 갖춰지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치안도 좋고 인터넷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살아서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살아봤잖아요. 17년 동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행을 한번 가려면요 1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은행이 있어요. 은행 단말기가. 거기서 돈을 뽑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만 나가면 은행 단말기 다 있잖아요. 시장을 보러 가려면요 30분 운전을 해서, 어떤 때는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도요 집 옆에 없어요. 다 차 타고 가서 실어 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문만 나서면요 다 편의점이고 시장 있고 길 건너요. 그죠? 마켓 있고 다 그렇잖아. 식당 있고. 미국은 외식하려면 다 차 타고 나가야 돼요. 다운타운 멀리. 이게 틀린 건데 뭐냐면 생활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 전화하면 바로 배달 오고 밤 12시에도 음식 주문하면 배달 따까딱 오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아니 어느 나라가 밤 12시에 이거 하면 짜장면이 오냐고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7년 동안 저 외국 나가 있다가 작년에 왔거든요. 작년 맞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살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밤 12시에 짜장면 같이 시켜 먹고 탕수육 먹으면서 미국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야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또 큰애 딸이 이제 임신해서
내년 3월 달에 출산이라 애 낳으면 봐주러 또 가야 돼요. 가면 이제 밤에 이거 못 씻게 먹는다고 아쉬워하는데. 그러니까 금융도 그렇고, 그죠? 돈 보내는 거 우리 전 국민이 핸드폰 다 들고 여기서 다 은행 업무 다 보잖아요. 송금하고 뭐 사고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통신망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전국적으로 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미국은요, 집만 나가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집만 나가면. 없어요. 그런 거. 백화점이나 가야 와이파이 연결되지. 여하튼,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든 게 하부구조가 만들었어요. 북한 꼬라지 보세요. 저 나라 왜 전무했는가. 왜 생산력이 발전 안 되죠? 북한은? 예? 60년대 5.16 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생산력이 우리보다 나았어요. 그때 컬러 테레비 만들었다며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북한이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왜 우리 남한이 더 잘 나가고 북한은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이유가 뭐야? 상부구조 때문이에요. 상부구조. 주체사상 뭐 있던 거 이런 거. 예. 우리나라도 지금 주체사상 해봐요. 이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주사파 천지 돼가지고 우리도 주체사상 해볼까요? 그러면 생산력 발전할까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이 말도 맞아요. 관념론도 맞는 말이에요. 관념론이 틀렸다라는 막스의 주장이 틀려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교재 뒷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네오막시즘 나와요.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이 뭔지 알아요? 관념론이 맞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우리 유물론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스주의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관념론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네오막스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물론 철학의 주장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유물론이 정말로 맞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론이 상당 부분 맞지만 상당 부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야! 물질이 정신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든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야. 뭐가? 역사라는 게. 역사 발전을 이렇게 추상적 명제 하나로 딱 정리하고 이 말이 맞아. 이걸 믿어.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관념론이 어떤 면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라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또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설득력 있는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정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예. 그 인간의 정신 중에서 이 역사를 변화시켜온 그 중요한 정신은 다 크리스찬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이 인간의 역사를 매우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건 뭐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하자면 끝도 없고, 우리나라만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 이 조선시대 그리고 또 이 뭡니까 대한제국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거쳐서 이거 쭉 한국 역사가 발전해 올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병원도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 세워지고 막 해서, 예?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도 이승만. 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이 가치관, 정신, 이거를 갖지 않았더라면 이승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런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그런 아주 위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뭐야? 상부구조잖아요. 상부구조. 아까 종교는 상부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부구조가 역사를 어떨 때는 뭐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정신 갖고 있는 이재명이나 이제 문재인 이런 잘못된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상부구조에 등장을 하면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산력을요 빠꾸시켜요. 생산력이 지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 빠꾸시킨다고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그 가장 좋은 새로 나온 그 칩, GPU, 블랙 뭐식인가 그거 몇십만 개 제공해 준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안 된다. 그 외부 유출 안 된다. 미국 밖으로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게 우파 정부였으면요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그 수십만 개 엔비디아 칩 가지고 이 AI라든가 로봇 산업 발전시키면서 생산력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이재명이 야구바따 갖다 주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엔비디아 이것도 다 이재명 같은 놈이 저기 정권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할래야 할 수 없는 거죠. 예.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아래 좀 내려가시면 그래서 막스의 이런 유물론 철학은 헤겔의 관념론 철학을 비판하여 거꾸로 뒤집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관념론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 뒤집은 거죠.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거를 뒤집으면 뭐야? 그게 관념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유물론 되는 거고. 헤겔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절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관념, 즉 생각과 사상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관념, 강력한 생각, 사상, 뜻, 의지 이걸 갖고 있는 인간이 쉽게 말하면 리더가 되면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이끌어가요. 근데 막스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본 거죠. 그 시대. 막스 시대에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없었어요.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그만한 지도자들밖에 없는 거죠. 막스는 인간의 사고 밖에 존재하는 것, 그게 뭐야? 그 물질이죠. 물질이 본질이며 인간의 관념은 물질의 반영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간의 관념은 물질의 반영에 불과하다. 물질의 반영일 뿐이다. 라고 보는 이런 생각이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이 유물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관찰한 막스의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생산활동, 즉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산력이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생산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등장하는 역사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되시죠?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거를 역사의 이행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관념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역사의 이행을 막을 수 없다. 가끔 막아요. 이재명 같은 놈 막아.
역사적 이행이 일어나면 인간의 관념도 따라서 변화된다. 이제 이게 유물론인데, 즉 인간의 관념은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관념은 이런 물질의 발전에 단순히 영향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막스는 결정되고 그것의 반영일 뿐이고, 예? 이게 완전히 그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에만 영향을 주고, 상부 구조는 아무런 영향을 하부 구조에 주지 못하고 항상 피동적으로만, 수동적으로만 영향만 받고 끌려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막스의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관념에 대한 평가절하입니다. 인간의 생각,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까짓 것.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막스주의도 상부구조예요. 막스의 사상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상부구조 아니에요? 근데 막스는 또 뭐라 하냐면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가 이 철학을 무기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부구조 쫄로 보면 안 되잖아.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영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저기 인정 안 해요. 막스는 하부구조 이게 중요하다. 하부구조.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막스의 주장에 상당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결국 뭐야? 인간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하부구조거든요. 경제 활동. 인간의 경제 활동이 인류 역사를 발전해온 원동력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당 부분은 뭐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틀린 말이라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보긴 어렵지. 그래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막스가 상부구조 인간의 정신활동의 그 결과 또 인간의 관념 사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막스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의 단계적 이행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32분이라서 이것도 시작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좀 아껴놓고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 하고 마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조금 이제 더 설명드리면은 미국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죠. 전쟁부 전쟁부 장관이 이제 한국에 와서 휴전선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지금 보수 진영에서 미국이 이 핵잠수함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왜 허락해 주냐 이재명이한테 오히려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요청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너희도 핵잠수함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 걸로 신문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그거 저 핵잠수함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오케이 했냐? 노 그랬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입장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미국은 사실 미국도 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왜 마음이 급하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하고 그 사이에 바이든이 있었잖아요. 바이든 4년. 그 바이든 4년 동안에
미국이 손을 봤어야 될 일들을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정부 밑에서도 중국은 계속 군비 증강했고, 그리고 이 미사일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군 전력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배를 많이 갖고 있죠. 큰 배는 많지 않지만 작은 배지만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작은 배가 왜 무섭냐면 거기에 미사일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해군 전력이 비행기 중심이 아니고 배 중심이 아니고 미사일 중심입니다. 근데 미사일을 여러 척의 조그만 배에 나눠서 쫙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 조그만 배들이지만 수십, 예? 많은 배들이 바다로 쫙 나오는데 그게 다 미사일 싣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와도 미사일을 쏘고 배가 와도 미사일 쏘고 이렇게 다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전력 차이에서 중국에 우리가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함대 전체를 생각하면은 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함대를 다 대만 해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많이 갖다 놔야 2개 아니면 뭐 3개인데 3개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 갖다 놓는데 그 함대 갖다 놔도 이 미사일을 막 날리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거 다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 미국도 초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미국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해군 전력만 놓고 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뒤늦게 4년 동안 바이든이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와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급하니까 너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이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이 관세 협상하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재명이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관세 협상단이 우리가 3,500불이나 이렇게 너희 미국에 투자하고 돈 주고 캐시로 하는데 그럼 우리 뭘 받냐? 너 미국은 우리한테 대체 뭘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글쎄, 그거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 다음번에 만나면 트럼프한테 핵잠수함 해달라고 한번 물어봐. 그렇게 하면 언제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옳다구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가 한 건 한 게 없어서 욕 엄청 먹고 있는데 핵잠수함 해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 어차피 해줄라 그러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래 해줄게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쪽에서는 야 우리 한 건 했다면서 언론 플레이 막 하면서 이재명의 외교가 드디어 핵잠수함을 윤석열도 못 해냈던 거를 이재명이가 핵잠수함 허락 받았다 그러면서 막 언론에 막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막 나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의 성과가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고, 심지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동아시아의 해군 전력을 끌어올려줘야 중국하고 맞설 때 미국이 덜 피해를 보고, 그죠?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너무 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는 앞으로 핵잠수함을 운영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구나. 이거 한번 이게 하면요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개태수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 한 10대 정도 갖고 있으면요, 핵잠수함 10대를 바닷속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구축함
최신형 구축함 우리 다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 쫙 해가지고 함대 만들면요. 우리는 항공모함까지는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불침 항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항모 전단을 한 서너 개 만들어서 이제 돌리면요. 이거 중국, 일본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견제하는 그런 국방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우리 보수 진영에게도 장기적으로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심지어 유물론 철학까지도 지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물론 철학도 공부하는데, 이것을 공부함으로 정말 이 악의 세력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